선생님의 질문 타임입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자료 수집 정리 관련해서인데, 사실 특히나 국어사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대단하게 느끼는 게 그 많은 자료를 사실 다 모아서 정리를 하시고 분류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나 정리를 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국어사 말고도 사실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석사 논문이든 어쨌든 뭐 논문 같은 거든 발표문이든 쓸 때 논문 검색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좀 네, 그러면은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말 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거랑 같이 선행연구 정리 얘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네네. 네. 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어사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국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석사 논문의 경우에는 너무 순수하게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약간 주제 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어사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뭐 지금은 좀 더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라든가 뭐 이제 아니면 국열학회에서 구축한 그런 국어사 말뭉치가 있어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후배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검색용 프로그램, 현대국어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종계획 말뭉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기존에 구축된 의미 형태 분석 말뭉치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정리할 때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제 뭐 약간 인상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 애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집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계량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원시적인 빈도만 내는 통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그냥 이제 눈에 띄는 예만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제 연구 관련된 주제랑 관련된 그 예들을 정리를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엑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저는 석사 논문 쓰면서 내내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한 자료는 입력이 전산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어로 입력된 거, 그 일본 문자로 한국어가 입력된 거를 먼저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일본어 번역문이랑 대조하면서 한국어로 복원한 문장을 입력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어절별로 나눠서 엑셀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몇 쪽에서 나오는지 출전을 적고, 이제 그것들에서 보이는 그런 의문론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그 옆에 셀에다가 적어서 전체 한 4,000 몇백 어절 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뭐 출연 환경별 음소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 엑셀로 정리된 걸 바탕으로 이제 기술을 한 거죠. 수치를 내서. 엑셀로 해야 이제 정렬과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뭐 유형별로 의문론적 특성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셨다면 그것만 또 모아서 여기서 나온 특징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예 그냥 다른 소논문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 주장에 맞는 예문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 내가 어떤 말뭉치를 쓰겠다라고 딱 천명을 하고 나서는 그 말뭉치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손질이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국어사 하는 사람과 이제 현대국어를 하는 사람의 이제 차이 수준인데, 그게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연구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말뭉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말 말뭉치에 있는 예문을 써서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다, 그러면 당연히 말뭉치 예를 그대로 써야 되겠지만, 아니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면
현대국어 말뭉치에서 긴 모든 출전을 다 모든 예문을 보여주는 거는 좀 뭐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말뭉치를 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손질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말뭉치를 쓴다라고 천명을 해놓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뭉치 기반이 있고 말뭉치 드리븐이 있잖아요. 드리븐이 아닌 이상에는 기반이라면 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뭐 예문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주장을 하기에는 이 예문이 너무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 싶은데 이제 그게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것 어떤 같아요. 예문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그 말뭉치 예문을 굳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이런 예문을 안 쓴다라고 많이 할 때 이거 봐라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걸 보여줄 텐데 만약에 그런 걸 보여준다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입력하고 뭐 뜻, 뭐 유형, 뭐 이게 단어 형성 유형, 뭐 의미 유형 이거를 해서 또 저는 또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를 이제 메일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입력하고 수정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2019, 뭐 0420 하나 있고 다음날 뭐 하나 추가했어요. 그럼 또 파일 만드는 거예요. 0421 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사실 저도. 뭐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더라도 이게 계속 그렇게 하는 습관, 그러니까 원고도 마찬가지고 막 1장 이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이 맞아요. 결국엔 수십 개가 네. 그게 됐었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집필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그러게.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집필 중이던 원고가 불의의 사고로 사라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업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게 내가 몇 월 며칠자까지 뭐 집필했다, 자료를 정리했다 이게 날짜별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요. 백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논문 쓸 때 마찬가지로 그날 썼던 걸로 파일을 계속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항상 이메일로 자기 이름으로 메일 보내기. 그걸 항상 하고 나에게 저도요. 쓰기. 네, 나에게 쓰기. 저도요. 네, 그리고 잠을 자죠. 김영선님 항상 나에게 네. 나에게 결론은 나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 게 예. 이제 한국어 보고문 4038어절이네요. 네. 예, 논문을 이제 지금 보니까 4000어절, 약 4000어절인데 그 작업을 하실 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예, 맞아요. 그게 좀 궁금. 사실 4000어절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4000어절? 엑셀에서 이제 4000줄일 텐데 제가 이제 말뭉치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뭐 심할 때는 1인당 2만 줄씩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주석 작업을 하고. 네, 주석 작업도 하고 하는데 허인영 선생님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네. 어떻게 작업이 원문 입력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혹은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또 맞아. 여기 덧붙여서 그 작업,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과 집필 작업 간의 이 순서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 먼저 김영국 선생님 말씀하신 것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저 논문을 부록 처음 시작할 때도 써놨는데 그 다른 외부 모임에서 스터디할 때 일본어 문장이랑 한국어 문장이 입력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나온 60년대 나온 책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걸 분담해서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거 자체는 입력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일본어 문장 자체는 이제 크게 고칠 게 없는데 이제 한국어 문장은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복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일본 선생님이 한 거랑 제가 한 건 방식이 달라서 이제 그분은 약간 전자에 가까운 방식으로 했고 저는 이제 한국어 음문을 그대로 표기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한국어로 표기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이 많이 됐죠. 근데 1차적으로 그 과정은 논문 쓰는 내내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집필과 함께. 집필과 정리가 동시에 그럼.
예. 그러니까 그 입력 자체가 언제 끝났다 이거 자체는 제가 뭐 그 2013년 2학기에 그 시작을 해서 뭐 이제 5월 6월이면은 뭐 그동안에 1차적으로 끝난 거긴 한데 방학 들어갈 때쯤에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수정이 되고 논문 쓰면서도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작업 자체는 방학 동안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초고를 써서 예비 발표를 했던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완성 자체는 됐지만 그것도 쓰는 내내 이제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성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절별로 어두에 나타나는 초성 이러면은 그것들의 어두에 나타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뭐 수치를 제고할 때 아 이거 내가 원래 이거는 이런 한국어로 보고 나면 이거였는데 입력을 잘못했네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수치가 바뀌게 되면 다시 논문에 쓰는 것도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뒤로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뭐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2014년 7월 4일 최종 작성이라는 기록을 이렇게 명확히 맞아요. 있더라고요.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로서 논문을 쓰는 거에 이제 약간 전범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료만 딱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바로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의 수정과 함께 본문 기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그쵸. 네. 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보면 뭐 자료만 막 정리를 해놓고 그걸로 뭐 논문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또 아까 뭐 관련해서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 써논문을 쓰는 후배들 선생님들이 계속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자료 정리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질문 많이 이때쯤까지 뭐 어디까지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네. 걸 많이 물어보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저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가 딱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정말 막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 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석사 이제 뭐 후배라든가 이제 예전에 이제 쭉 이제 좀 석사 논문 심사 과정도 쭉 지켜본 결과 이제 보고 있으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석사 이제 예비 심사를 봤는데 그래프는 있어요. 그래프는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수치 자료 그래프는 있는데 본문이 기술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프만 있고 본문은 네, 없는 거예요? 본문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심사를 받아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또 보고 있으면 허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이걸 자료를 처음부터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래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늦었던 걸 수도 있고요. 좀 늦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프만 있고 이제 본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심사 받기 전에 이제 지도 교수를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는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걸 이제 부록에다가 붙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심사 보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에서 뭐 그 연구라고 할 만한 부분,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상태가 뭐 의문사적으로 이런 변화의 중간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이론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문사에 대한 지식이 바뀌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정리한 자료는 한번 제대로 했다면 이건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훨씬 정성을 쏟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은 국어학 선생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뭐 임동호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잘 설명하지 못할 거면 잘 기술이라도 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라거든요. 왜냐면 그거 기술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렇죠. 다른 연구를 네. 하고요. 그래서 아까 토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허인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론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자료는 잘 정리는 그거는 언제든지 가치가 있거든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산화라는 작업 자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또 아까 이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실 허인현 선생님 논문에서는 뭐
막 선행 연구가 막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여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것도 막막해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꽤나 주제를 많아요. 정했으면 처음으로 정말 뭐 보고서 쓸 때 말고는 선행 연구를 한번 석사 논문이니까 전수 그러니까 뭐 막나가 돼야 되는 건데 다 모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아까 뭐 장학이라는 표현을 쓴 게 되게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행 연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선행 연구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장학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선행 연구 정리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뭐 선행연구 정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근데 이미 시작하셔놓고선 왜 그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예. 선행연구에 많이 매몰되더라고요. 많은 이제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죠. 선행연구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인데 많은 후배들이 이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고요. 이 먼저 선행연구부터 먼저 봐요. 그럼 당연히 자기 생각은 없죠. 그리고 선행연구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키울 거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를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과연 될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 의문이고요. 그 선행연구를 의미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총망라하는 거는 결국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보는 식견이 생기면요. 그 선행 연구를 보는데도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겠죠. 어떤 경우는 5분밖에 안 걸리겠죠. 주요 연구사들을 이제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안 키워지죠. 근데 그거를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그냥 식견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너무 좀 아니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무책임한데 결국에는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다. 거죠. 네, 자기 맞아요. 눈으로 보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보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선행 연구를 자기가 조합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석사 논문 쓸 때나 발제문 쓸 때도 사실 그렇게 하는 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논문을 많이 막 읽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제가 혼자 생각한 거, 고민한 거 이렇게 가지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막 그때서야 좀 몇 개 찾아보고 이러는 편인데요. 그 석사 논문 쓸 때 선행연구 정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관련 주제들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논문들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파도 타기 하듯이 이것들 보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점을 찾으면서 항상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그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일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연구를 사실 가끔 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한국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그냥 정말 써놔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달락 그렇게 정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놓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선행연구 정리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선행연구를 완전히 딱 정리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고 해서 내 생각이 이미 있고 난 다음에 선행연구를 보는 것과 선행연구를 완전히 다 보고 나서 나의 생각을
만들려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이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본문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거 말할 거 이미 다 쓰고 나서 선행 연구를 보면 또 새로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아까 김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선행 연구 정리 끝난 다음에 집필은 뭐 거의 저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선행 연구를 보면은 아 내가 정말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 보다가 이미 사람들이 다 해가고 뭐 이미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사람들 다 했고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런 색으로 생각했으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거에서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한 경우 저는 오히려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생각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선행 연구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어때요? 뭐 근데 절대 똑같은 생각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절대 똑같은 생각이 잘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부각시키는 건데 이제 근데 그건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선행 연구를 뭐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 정리를 하는 거와 선행 연구를 장악하는 거는 다른 건데 정리는 나중에 할 수 있죠. 근데 장악이 안 된 상태에서 논문을 못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애초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그 아이디어를 잡을 때에 자기가 그 연구사의 어떤 흐름이나 빈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자세히 읽어보고 그러진 않더라도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고 뭐 빈틈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고들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정말 두렵다면 아예 저는 석사 논문 쓸 때 일종의 이제 뭐 팁이라면 선행 연구가 적절히 적은 걸 골라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니면 주제를 조금 좁혀서 쓰라.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가 적절히 적거든요. 주제를 좁히면. 주제 선정에 예. 힘을 더. 예, 왜냐면 이제 석사 논문 쓸 때는 그걸 못 쓰거든요. 그렇죠. 예, 못 쓰죠. 그래서 허인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땠나요? 저희 선행 연구가 사실 굉장히 드물었었죠. 그 일본 분인가요? 안전장인가요? 예. 전공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거? 야스다 아키라라고 있는데 예. 보통 거기로 다 기반을 해서 이제 논문을 잠시 읽어봤더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 논의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허인 선생님께서 아주 이제 좋은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거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미 허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일도인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이미 빈틈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사실 그걸로 출발을 하셨던 거죠. 네. 이 선행연구 정리와는 별개로 이미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정확히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또 한국에서는 송민 선생님이 맞아요. 일종의 좀 이제 이거를 일괄하신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런 측면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앞부분에서 밝히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주제 뭐 관련해서는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그러니까 선행 논문을 쓰고 나서 선행 연구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반복되는 거고 중간에 내가 쓰는 도중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쓰려는 내용이 그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좀 약간 뭐랄까 저는 실전적인 팁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이제 석사 논문 쓰는 학생들한테 여기도 있지만 국어 연구 어디까지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90년대 초까지 연구가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주제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책이 90년대 초까지의 그 한국어학 관련된 연구가 망라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선행 연구 정리할 때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몰라서 못한 건데 그때는 좀 되게 약간 당황스럽거나 황당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연구들이 들어있지 않다든가 그냥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했다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또 역으로 그냥 리스에서 이렇게 치고 안 나오면 그 논문은 없는 논문이 된 거야. 없어. 그런 논문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21세기에 와서 참고가 많이 안 되는 논문들이 이제 예전에 종이로만 간행됐던 학술지나 아니면은 논총에 실렸던 것들이 이제 인용이 잘 안 돼 젊은 학생들이 쓴 글에. 근데 그 논문들 중에도 좋은 연구들이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구사를 정리할 때 선행 연구가 좀 많은 연구라고 하면 관련된 학위 논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학위 논문에서는 연구사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학위 논문이 그 연구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기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못 쓴 논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자기 주제랑 관련된 학위 논문의 선행 연구 관련된 부분을 읽다 보면은 대충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있잖아요. 누구의 몇 년도 논문이 자주 인용된다. 그럼 그거는 비판의 대상으로서 많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맞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읽어봐야 되는 논문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교집합을 찾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스에서 검색을 할 때도 후배들 보면은 거기 상세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딱 누구 저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뭐 만약에 김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민의 논문을 검색하러 김민을 치면 김민철, 김민상, 김민현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찾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스에 보면 상세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상세 검색에서 이제 그 제목, 저자, 뭐 이제 기타 다른 키워드나 뭐 이런 거 고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입력어만 딱 넣고 그 밑에 뭐 전방일치, 후방일치, 완전일치가 있는데 김민 저자 김민하고 완전일치 누르면 저자가 김민인 것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사실 실제적 사소한 거긴 하지만 팁이 돼서. 근데 뭐 이 주제도 사실은 저희 이제 방송에서 다룰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네. 맞아. 네. 팁들 같은 게 되게 있죠. 되게 중요해. 네. 너무 미리. 아니야. 미리 이야기하신 거 아니죠? 응? 미리. 기가 지금 이걸 쓰고 있어서 밖에 개 짖는 소리 지금 밖에 개 짖는 소리 써놓으면 여기하는데 개가 짖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네. 이제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보면 후배들 보면 제가 너무 학기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런 거가 사실 사소하지만 뭐 충분히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맞아요. 사실 그런 거야말로 직접 이제 1대1로 물어보고 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맞아요. 네.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책에만 실려 있는 논문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찾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행 연구를 정리할 때 자주 인용되는 논문을 보면은 또 거기에 참고 문헌을 보고 이제 아까 이준희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파도 타는 거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직접 뭐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해서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뭐 관련해서 선행 연구 정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선행 연구 그 논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선행 연구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될 논문들인데 넣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야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논문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뭐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보면 내용이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될 논문이 아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아닌데 또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굳이 넣어가지고 또 논문을 기술하는데
뭐 잘못 이해하고 이제 글을 쓴다거나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연구사적 어떤 의의나 지위 같은 걸 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연구사 정리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볼 때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논문들을 좀 볼 때는 좀 꼼꼼하고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게 인상적인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초록만 읽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초록만 읽지만 맙시다. 근데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사 논문이 처음 쓰는 논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동국대 얘기하신 것처럼 석사 논문을 쓰기 전에 자기 견해를 좀 완성된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해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뭐 그 이전의 문제고 이제 식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읽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흐름 속에서 제대로 위치시켜서 기술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사실 이건 정말 그냥 비단 석사 논문만이 아니라 논문을 잘 읽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따로 또 필요해요. 이건 정말 연구를 하는 내내 가장 또 맞아요. 관련이 되는 걸 수도 그리고 있어요. 또 되게 그것도 있잖아요. 그 잘 이해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자기가 이해를 했는데 잘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또 그것도 글쓰기의 문제가 될 수도 글쓰기의 있고. 문제인 거죠, 그건. 네. 생각해보니까 석사 논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쵸. 전방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의 문제네요. 네. 우리의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유. 집에 가는 길에 잘못 넣어놨고 좀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와서 이제 비판하는 거지 석사 논문 쓸 때 나도 제대로 했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이제 어인 선생님한테 이거 이제 카톡으로 오늘 방송에 대한 이제 제안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게 생각해봤는데 라떼 이스 홀수. 라떼 이스 홀수가 돼요.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몰라가지고 몰라요? 옛날 분일이 싫어. 모르죠. 뭔 소리야. 트위치 같은 데서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꼰대체라 그래서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을 했는데 그 이말년이라는 네. 웹툰 작가가. 방송에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꾸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라떼 이즈 홀스 이렇게 라티니저스. 너 그때 찾아보고 처음 알았어. 근데 이게 어차피 무슨 자기 경험담이 위주가 돼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우리 꼰대 같은 방송 그만둬라. 그 삭제. 이제 댓글로 저희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좀 편하게 썼네. 리스 검색, 아유, 말. 인터넷으로 찾는다고? 다 복사로 다는 우리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데 지필과 이제 관련된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지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이제 먼저 가장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이제 처음 딱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막한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딱 들어갈 때 가장 이제 리젝을 많이 당하는 순간이 목차 구성. 목차죠. 자, 들고 가면 선생님이 2초 만에 보시고 던지시죠. 던지시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허인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목차 구성을 처음에 이제 혹시 이것도 똑같이 저희랑 비슷하게 지도 교수님한테 들고 가고 이걸 수정받고 하는 작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차 구성을 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목차는 저는 크게 이렇게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는데 그 논문을 쓰는 동안에 그 최종 심사를 받을 때까지 선생님을 만난 게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번이 다 저한테는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논문 처음에 이제 초고를 작성했을 때 처음에 제가 예비 발표할 때까지는 이 자료 말고 유사한 유형의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책인데 전일도인 말고요. 예, 목적이 같은 한국어 학습서죠. 근데 이 전일도인은 약간 한강행실도 같은 교훈서라면 네.
다른 책은 이제 약간 회화서, 첩회 신어 같은 그런 통역관끼리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네. 그 두 개를 한 번에 다루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차별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거 하나만 다룬 건 있으니까 다른 것까지 아울러서 그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석사논문 썼을 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도 선생님이 초고를 읽어보고 그건 빼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은 빼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가? 거기서 이제 빼고 목차를 재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맞았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근에 발견된 자료였긴 하지만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그 유형이 아주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전일도인이랑 네. 그래서 기술 방식 자체가 전일도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자료도 뭐 차이가 있으면 요런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아울러서 다루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이거 하기에도 급급했는데 그걸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쳐내고 이 건물로만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넣어서 같이 했으면 제대로 다 못 끝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양이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논문 목차를 조정을 했는데 그때 지도 선생님한테 저는 목차 관련해서 이제 구성이죠. 사실은 그게 논문의 네. 짜임새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균형.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약간 논문 본문을 집필할 때도 그렇지만 처음 논문 쓸 때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맞아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맞습니다. 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처음 초고를 쓸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좀 짬이 쌓인 뒤에 쓰는 거랑 처음 할 때는 좀 다른데 이 목차가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제 뭐 예컨대 그런 거죠. 뭐 이제 제 논문에 보면은 이제 몇 장 그 4장에 뭐 이제 의문론적 연구 부분에서 자음 모음, 의문 현상, 의문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처음 짰던 거는 제가 엉성하고 뭐 이제 모음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모음 이런 거는 다른 데 들어가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뭐 의문 현상에 장모음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하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네.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짰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 이건 저건 저렇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좀 더 나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장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짜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전일도에는 한국어 복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어, 일본어 의문체계도 다뤄야 되고 표기체계도 다뤄야 되고 그 밑에 이제 한국어 복원의 원칙과 실체인데 기존의 복원의 문제점은 뭐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쓸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데 사실 책에 짜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 이제 각각의 장절항의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제목 따는 거 진짜 일이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이게 목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논문이 어떤 건지 바로 눈에 나오게끔 사실 자세히 읽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쵸. 예. 뭐 지금도 그런 거는 그쵸. 너무 쓸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논문 자체가 형식이 좀 고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처본결 네. 이제 본론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장이 보통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기 쉬운데, 이제 처음에 저는 뭐 이제 자료의 지역성과 현실성 이런 절 이름을 써놓고 이제 뭐 그 밑에 하위 절을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고 이거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쵸. 그리고 절 이름을 붙일 때도 내가 자료의 지역성과 현실성 했으면 뭐 이제 그 밑에 하위 소절 첫 번째는 자료의 지역성, 그 밑에 소절은 자료의 현실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쓴 거에 대해서 그걸 나눠서 쓸 때
아래에 있는 걸 합친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에서 간결하게 그거를 정리하는 게 되어야 이제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이제 짝이 맞게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조립해서 그걸 목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이 절에서 한 얘기를 합치면 절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걸 다시 모아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논문 제목 정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기 이 단락에서 한 얘기를 묶으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장 전체에서 한 얘기 묶으면 이 장의 제목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집필 과정에서 이제 분량 문제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분량 문제는 주제랑 되게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정하는 거랑 필연적으로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질문 드리기 전에. 사실, 황현생의 논문은 사실 분량의 문제만은 이렇게 뭐 직결되거나 막 큰 고민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을 못 써서 못 써서.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긴 호흡의 글을 이제 써보는 건데, 평소에는 보고서라고 해도 뭐 자기가, 그러니까 뭐 필수적으로 해야 의무적으로 뭐 길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페이지 남짓으로 써도 되는 상황으로 몇 학기를 지내보다가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딱 석사논문 하면은 뭐 8, 90, 뭐 100페이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심사 때까지 어느 정도 써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 주제로 쓰고 싶은데 이 주제가 그만큼 분량이 나오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애초에 생각-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분량이 그만큼 안 나올 주제면요 석사 논문 주제가 아니 아, 그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만큼 주제가 안 나올 거라 그러면 석사 논문의 호흡을 가지고 쓸 주제는 아니고 뭐 소논문 주제거리라든가 그 정도 아니면 어느 석사 논문의 한 장 정도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라든가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량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분량을 고려해서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글쓰기 자체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는 순간마다 그게 완성된 문장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저는 사실 완벽하게 쓰려고 한다는 네, 거예요. 아까 의식의 흐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초고를 되게 빨리 쓰는 스타일이고 퇴고를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유치원이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초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초고는 분량도 나오고 어느 정도 그냥 쫙 써버리고 그 다음에 퇴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시작을 잘 못하는 타입도 있죠. 근데 이거 정말 맞아요. 글쓰기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죠. 뭐 서로 먼저 쓰냐, 뭐 본론 먼저 쓰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맞아요. 뭐 목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분량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사 이서 가지고 쓴다. 그러면 이제 석사 논문 주제로는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죠. 왜냐 석사 논문에 내 논문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나의 논문이 나의 아성을 넘어가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큰일 났었는데요. 분량 자체가 석사 논문의 분량이 나오기 힘든 분량이죠. 아무래도 이제 서를 포함하는 조사들을 모아서 쓴다 그러면 한 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한 장 정도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서가 한 장으로 들어갈 수 정도 들어갈 수 있어도. 있어도 근데 이거 자체로는 석사 논문이 되기는 조금 힘든 비주격 주어로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되는데 네. 그 분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주제의 범위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아까 목차와 관련해서 허인영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핵심적인 걸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보통 처음 글을 쓰라 그러면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쓴다고요. 근데 이제 이 글의 체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 내용이 있으니까 맞아요. 설명이 된다고 생각. 목차도 맞아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이제 이상한 이제 흐름이 안 되는 네, 거죠. 목차.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목차 짜는 게 또 석사 논문의 또 미덕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트롱 선생님께서도 그 예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목차 짜는 것만 잘 짜도 절반 이상이다. 아, 맞아요. 다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항상. 그렇죠. 네. 아까 앞에서 했던 이제 선행연구 정리, 목차. 맞아요, 맞아요. 두 개만 하더라도 음. 사실 석사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 거고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사 논문은 새로운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논문 쓰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다,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 예전에는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정말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만 충실히 하면 또 신기하게도 좋은 논문이 나온다. 좋은 논문까지는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미덕을 다 갖춘 논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허인영 선생님 논문이 굉장히 좋은 미덕을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글을 쓰면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석사 논문 쓰기 전에 이제 제 후배랑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선논문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나는 이름 올리고 니네가 써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었고 이제 발표를 3명이서 같이 했어요. 학술 대회에서. 예, 3명이서 세 명이 나란히 올라가서 발표를 했어요. 아, 세 분이 다 올라가세요? 네, 그리고 쓸 때도 이제 선생님이 뭐 이제 머리말하고 뭐 본문의 일부 그 이제 쓰셨고 이제 저도 본문의 일부를 쓰고 후배랑 같이 이제 본문의 일부를 쓰고 이제 결론 부분을 쓰는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쓰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았는데 이제 초고를 써서 그걸 선생님 연구실에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란히 앉아서 한 줄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의 이제 호응이나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것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엉성하지 않은 글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전혀 안 되죠.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씩 봐주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발표하고 투고해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한 명이 수정 후 재심인가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메일이 와서 이제 선생님이 언제 모여서 거기에 그걸 반영하는 회의를 하자. 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심사 결과서를 읽어봤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재심인의 견해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이거 제대로 안 읽었나?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설명 얘기하면서 네. 어땠어?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약간 좀 억눌렀지만 격앙된 어조로 잘 이해 못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글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석박사 과정 내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가 쓴 글이 그 주제가 전공이 아닌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써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해? 뭐 전투 구경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 모르지. 전공자도 모르는데 뭐 비전공자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거랑 약간 의식적으로 이거를 쉽게 써야지 이게 이해를 내 말이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 말이랑 뒤에서 한 말이 앞뒤가 맞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쓰느냐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가 연습이 돼야 나중에 이제 다른 글을 쓸 때도 좀 더 이제 좋은 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납득하기 힘든 말인데 정말 비전공자라도 이해할 수 있게 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석사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은 이제 어떤 논문이든 간에
그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걸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이건 당연하겠지라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당연한 부분은 넘어가요. 맞아요. 그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찬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그 주제를 갖고 뭘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묵혀놨다 읽기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맞아요. 남의 그 오랜만에 꺼내서 보면은 이제 새롭잖아요. 근데 석사 논문 쓸 때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답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객관화시키는 작업인 건데 맞아요. 그 중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오히려 석사 논문 때는 못한 것 같은데 어디 발표문이나 논문 같은 거 쓰면은 항상 이제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은 방법. 새로운 그게 좀 돼요.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소리내서 읽으면 이상한 부분들이 맞아요. 흐름도 그렇고 정말 뭐 문장에서 조사를 좀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참 재미난 게 지금 3가지 말했잖아요. 객관화해서 보는 법이 묵혀놨다 읽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그다음에 소리내어 읽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 글쓰기 시간에 퇴거하는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글쓰기 나의 교수가 결국에는 이제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느낌인 게 글쓰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제 지필 부분에 와버리니까 목차, 그다음에 이제 글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건가의 문제. 그러네요, 진짜. 저 글쓰기의 문제죠, 진짜. 맞아요. 그게 요새는 너무 학생들이 예전에는 좀 그런 게 덜했는데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걸로 이제 뭐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쓸 때는 이제 컴퓨터를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들. 네. 그리고 볼 때도 컴퓨터로 보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한번 출력을 해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다르지만 출력해서 봤을 때 또 다르고. 또 다르죠.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거를 요즘 학생들은 정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력해서도 잘 안 보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서 선배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읽어봐 달라. 그게 어떠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라는 소리도 뭐 듣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 뭐 결국 하나만한 소린데, 그러니까 후배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제가 그걸로 도움을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석사 논문을 쓰는 후배들한테 정말 모두에게 그 이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선배들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불안해서 못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불안해서 보여주거든요. 진짜 이해는 가는데 전 제가 불안해서 보여주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아니 반대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상처받을까봐 또 별다른 조언을 못 해주는 경우도 생겨요. 반대로. 네. 이제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정말 지적해주고 싶은 분이 따로 있는데 이야기를 참아 못하는 거예요. 네,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이제 저는 최대한 그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쓴 글을 못 보여주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상대가 너무 바빠 보일 때. 아주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쵸.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권상민 선생님은 이제 뭐 아직 석사 논문 그건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무슨 발표문이나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 근데 또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아예 막 시간이 없어 보이니까 미안한 거죠. 그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죠. 그냥 진짜, 뭐 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고요. 그거는 뭐 선배가 거절한 거지. 그걸 부탁한 후배들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이대 보고. 맞아요. 그 사람 바쁘면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는 석사 1학기 끝나고 방학 때 석사 1학기 때 점토부결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장경준 선생님께서
이 발표를 국열학회에서 해봐라. 그래서 겨울에 국열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1학기 마치고 이제 그 글을 쓰는 거고 아무것도 이제 자신이 너무 없고 내가 한 게 맞는 얘기일까?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네. 이제 선배 한 분이랑 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쓰고 나서 네. 봐달라고. 음. 근데 두 분 다 답이 안 왔어요. 내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서울대 선생님. 아. 그래서 아. 발표를 했죠. 하긴 했는데 그럼 별일 없이 끝났는데 아니 뭐 봐줄 수도 있지. 근데 최근에 그 선생님하고 네.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선생님 그때 왜 네. 안 봐주셨냐 뭐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했지라고 그렇게 웃어 넘겼는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니까 네, 네. 이제 학생들이 점점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수록 좀 약간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학부생들도 그렇고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그 의존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혼자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이제 그게 설사 기존의 통설이랑 다르더라도 지르고 네. 그런 게 이제 없고 이제 좀 하나하나 다 이제 확인을 선배한테 받아가지고 약간 안전한 이렇게 검토를 받아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가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그 말에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좀 일말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또 아.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석사 논문에 또 미덕은 아닌데요. 석사 논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통설과 다를지언정 자기 주장을 아주 세게 질러볼 수 있는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박사 논문에서는 정말 잘 못하고요.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석사 논문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익스큐즈를 해주는 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또 좋은 석사 논문과 아니라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해도 되겠네. 네. 이게 또 아마 분위기. 통설이랑 다른 주장을 했을 때도 심사 관련될 때. 수 있는 게 심사 얘기가 될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자연스레 한번 심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지금은 국악 본격 국악 토크 코끼리는 코끼리.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이상했나요? 아, 김갑수 씨 감사합니다.